안녕하세요. 영웅사탕입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단원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이 우리나라의 영역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요. 자, 이 영역은 땅과 관련된 영토, 바다와 관련된 영해, 하늘과 관련된 영공으로 구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먼저 나오는 개념이 영토인데요. 자, 영토는 땅으로 구성이 된 국가 영역을 우리가 영토라고 부릅니다. 영해와 영공을 설정하는 기준으로서 활용이 되고요. 또 헌법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땅들도 헌법상으로는 우리나라 영토로 들어간다, 인정이 된다라고 보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서도 서남해안에서 지속적으로 간척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영해와 관련된 내용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깊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여기서는 간척 사업을 통해서 영토가 지금도 확장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해로 넘어가 보면,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 범위를 우리가 영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선으로부터, 자, 여기서 기선이라고 하면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우리가 영해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서 해리라고 하면 걸스데이 해리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나이가 든 것처럼 보일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해리라고 하면은 바다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를 우리가 해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이런 단위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우리가 영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상적으로 외국 선박에는 무해 통항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무해 통항권은, 자, 국제법에서 다른 국가의 선박이 당사국의 안전과 질서, 재정적으로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그 영해를 항해할 수 있는 권한을 무해 통항권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여기선 단어 자체만 알고 있으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선박이 있는데 그 선박이 우리나라의 뭐 질서라든지 경제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권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영해를 항해할 수 있는 권한이 외국 선박에게 부여된다 라는 것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영해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선이 기준선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상기선이고요. 다른 하나는 직선기선이 있는데, 자, 이 영예와 관련돼서는 이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통상기선을 보시게 되면 해안의 최저 조위선을 우리가 기선으로 삼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최저 조위선이라고 한다면, 썰물이 빠져나갔을 때, 바닷물이 가장 멀리 빠져나가서 해수면에 가장 낮을 때의 그 해안선을 우리가 최저 조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동해, 반대쪽을 서해라고 할 때, 자, 동해 지역에서 밀물이 차면은 바닷물이 좀 올라오고, 썰물이면 바닷물이 좀 빠져나가겠죠. 자, 이때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이때의 해안선을 우리가 최저 조위선이라고 부르고, 이 최저 조위선을 기선으로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기선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통상기선은 해안선이 단조롭거나 아니면 섬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주로 적용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땅이고요. 자, 이렇게 섬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섬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섬들이 많은데 이 섬들 하나하나마다 통상기선을 다 적용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땅으로부터 통상기선에 따라서 최저 조위선의 기준으로 영해가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각 섬들마다 또 10의 해리만큼의 영해를 또 따로 설정해 줘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영해가 너무 복잡해지겠죠. 자, 이런 점 때문에 통상기선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이 단조롭거나 섬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최저조위선이 통상기선이 적용되는 지역은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들, 그리고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자, 이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섬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은 해안선이 단조로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대부분이라는 표현인데요. 모든 동해안의 지역이 통상기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동해 지역에서는 특히 대표적으로 영일만이나 울산만 같은 지역이 땅 한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 지점들까지 만약에 통상기선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영해선이 중간에 움푹 들어갔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지점이 생기게 되겠죠. 이러면 영해의 기준이 약간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일만과 울산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동해안이라고 하더라도 통상기선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지역이 동해안 지역에서 영일만과 울산만은 동해안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통상기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두 지역은 이어서 나오게 될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틀린 선제된다 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직선기선을 보시게 되면 영해의 기점을 이은 선을 우리가 기선으로 삼아서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직선기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때 영해의 기점이 되는 것은 주로 최외곽 도서를 그 영해의 기점으로 삼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땅이 있고 뭐 이렇게 섬들이 있을 때 이 바깥에 있는 섬들을 연결해서 얘네들을 기선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안쪽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은 여기서 12해리가 또 설정이 되고 이 바깥에 있는 섬들로 또 12해리가 설정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또 영해의 설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을 선으로 연결해서 이 선을 기선으로 삼는다. 이것이 바로 직선기선이 되고요. 이때 이 섬들을 우리가 최외곽 도서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자, 얘네들이 이제 기선으로 설정을 했다면 이 안에도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안에 있는 바다를 우리가 영해라고 부를까요? 아니다란 겁니다. 자, 이 바다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내수라고 부른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기선을 설정하고 나서 땅과 이 기선 사이에 있는 이 바다의 영역은 우리가 내수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고, 이러한 직선기선은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섬이 많을 때 주로 적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 서해안과 남해안이 섬이 많기 때문에 서해안과 남해안은 대부분 지역에서 직선기선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동해안의 일부 지역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일만과 울산만이 해안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또 직선기선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영해로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겠죠. 대한해협은 3해리의 수역을 영해로 설정한대요. 대한해협의 위치는 여기가 대한해협입니다. 자, 이 대한해협은 여기에 대마도가 있는데요. 이 대마도와 부산과의 거리가 좁기 때문에 이 영해 설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3해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이어서 영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공이라고 하면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을 우리가 영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영공 같은 경우에는 당사국에 허가가 없다면 다른 나라의 비행기가 통과할 수는 없지만 국가 간 상호 협의가 있다면 영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항공기가 되겠죠. 뭐 일본 여객기 이런 것들은 뭐 국가 간 상호 합의가 있다면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약간 시험에서 좀 가끔 나오는 표현은 영공의 수직적 한계를 대기권으로 본다. 여기서 이 대기권이라는 단어 정도만 잘 확인하고 가시면은 시험 선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 간척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앞서서 이 간척 사업을 통해서 영토가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간척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의 직관상으로는 영해가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해는 일반적으로 넓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간척 사업을 대체로 서해안 지역에서 간척 사업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서해안 지역에서 만약에 간척 사업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가 땅인데 이만큼의 땅을 간척해 본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땅은 넓어지겠죠. 땅은 넓어집니다. 자, 근데 영해는 서해안 지역에서는 어차피 직선 기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외가 도서로 연결한 이 선을 기선으로 삼아서 이 바깥의 바다가 영해가 되고 안쪽에 있는 바다는 내수로 구분한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간척 사업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직선기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영해 면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해는 일반적으로 넓어지진 않고요. 다만 내수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원래는 이 모든 바다들이 다 내수가 됐었는데 이만큼의 땅을 메꾼 거니까 이만큼의 땅은 원래는 내수였지만 이젠 땅이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영토는 늘어나게 되는데 내수는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간척 사업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영토는 늘어나는데 영해는 변화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내수는 줄어든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이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먼저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해수면에서 해저까지 연안국의 천원자원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어업의 활동, 인공선 설치와 같은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하는 영역을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어떤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영어로 EEZ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우리나라가 뭐 석유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인공섬을 만든다든지 뭐 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어업 활동이 되겠죠. 이러한 일종의 경제 활동을 오직 우리나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나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배타적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따로 구분을 하는데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우리나라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이다라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제해안법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타국 선박이나 항공기의 자유로운 통행은 가능하다. 당연하겠죠. 왜냐? 영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을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지정하는데 이 중에서 영해는 제외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래 있는 이 그림에서 자, 12해리까지의 이 공간을 우리가 영해로 설정했죠. 그리고 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이 공간에서 영해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공간만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라서 이 영해가 끝나는 이 지점에서는 188해리가 되겠죠. 근데 시작되는 지점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로 정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영해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영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자, 내친님이 이 그 아래 그림에서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뭐 이런 섬이라든지 우리나라 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영해가 설정이 되고 서해안 지역에서는 최외곽 도서를 기준으로 기선을 설정해서 영해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런 바다들은 내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영해를 기준으로 이 영해를 기준으로 상공권에서 대기권까지의 범위를 우리가 영공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은 기선을 기준으로 200캐리의 공간 내에서 영해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부른다라고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영역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이고요. 자, 이어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되어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일 한중 어업 협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이라든지 일본과 영해가 겹치는 공간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배타적 경제 수역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0캐리까지의 공간을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서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되는 공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뭐 싸움이 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과 체결한 것이 한일 어업 협정인데요. 자, 이 한일 어업 협정을 통해서 설정된 공간을 우리가 한일 중간 수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일 중간 수역의 범위는 대략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한일 중간 수역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 독도 자체는 한일 중간 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도의 위치 자체는 한일 중간 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건 그렇다고 해서 독도가 뭐 일본 땅이나 뭐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이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로부터 12해리까지 이 공간은 우리나라 영해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쯤에 이 범위가 한일 중간 수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독도는 이 한일 중간 수역 안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로부터 12해리까지의 공간은 우리나라 영해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국하고도 뭔가 또 체결해야 되겠죠. 이걸 한중어업협정이라고 부르고요. 이를 통해서 한중잠정조치 수역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대략 이쯤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한중 중간 수역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이어도라는 지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이어도가 한중 중간 수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어도가 뭐냐라고 한다면 자, 이 이어도 같은 경우에는 수중 암초에 해당합니다. 자, 수중 암초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다가 있을 때 이어도는 바다에 잠긴 수중 암초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국제법상으로 우리가 영토 또는 섬이라고 하려면 이 해수면 위에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이어도는 해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토는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 최남단 지역이 마라도가 되는 것이고 이어도는 영토는 아닙니다. 자, 근데 이 이어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다 뭐 인공섬이라든지 각종 기지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이어도의 위치 자체가 한중 중간 수역에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죠. 죄송합니다. 잠정 조치 수역 안에 포함되지 않고 이어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어도를 두고 우리나라가 경제적 활동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기지를 세운다든지 이 주변의 해양을 탐사한다든지 이걸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나라만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어도에다가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어도라는 수중암초가 있는데 이 이어도는 한중잠정 조치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들어가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활동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란 거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이어도에다가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어도는 수중함초인데요. 자, 이 이어도를 우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 제주도 민담설화에서 이 이어도가 좀 언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주도 민담설화에서 좀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실제로 위치상을 보시더라도 이 이어도가 우리나라 최남단 지역인 마라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어도에 대해서 예전에 제주도에 그 사시던 분들이 많은 좀 기록을 남기기도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 제주도 민단 설화 중에서는 뱃일을 하다가 이어도를 보면은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이게 제가 친가 쪽이 제주도라서 제가 웬만해서 이 제주도에 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은 거의 다 팩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어도 그 제주도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어도를 보면은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제주도가 수중 암초잖아요. 자,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 그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냥 어업 활동하고 있으면 이어도를 볼 일이 없겠죠. 바다 안에 잠겨 있으니까. 자, 이 이어도를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배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파도 친다는 거죠. 이 정도로 파도가 칠 정도로 그 파도가 쳐서 이어도가 보일 정도라고 한다면 살아서 돌아오긴 힘들다. 이런 기록들이 그 제주도 쪽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런 걸 근거로 이어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이어도는 중국의 그 한국과 중국의 잠정 조치 수용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란 거죠.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예전부터 그 존재를 인식했기 때문에 예, 이런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이 이어도에다가 이어도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그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라는 내용들까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독도와 동해와 관련된 내용만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고 1단원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동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습니다. 동도와 서도로 크게 두 섬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 89개의 작은 부속 도서들이 또 주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세대 제3기 해저 화산 활동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 독도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 제주도보다 먼저 형성이 된 화산성입니다.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독도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 제주도에 비해서 크기가 좀 작은 편인데 이걸 통해서 독도가 울릉도 제주도보다 먼저 형성되었다는 걸 어느 정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형성이 되었다면 바다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파랑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침식을 많이 받게 되겠죠. 먼저 만들어지면 먼저 만들어질수록. 자, 그렇기 때문에 독도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는 뭐 울릉도나 제주도만큼 규모가 큰 화산섬이었을 것인데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파도에 의해서 침식이 되어서 지금과 같이 규모가 축소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울릉도와 제주도보다 지질학적인 분석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고 울릉도 제주도보다 먼저 형성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경사가 좀 급한 편이고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바다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도의 가치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 가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독도 같은 경우에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 형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한류와 난류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자, 여기서 한류는 그 케이팝 한류가 아닙니다. 만약에 좀 썰렁했다라고 한다면 좀 사과를 드리고요.
이 한류라고 하면은 찬 바닷물을 우리가 한류라고 부르고요. 난류라고 하면은 뜨거운 바닷물을 우리가 난류라고 부릅니다. 자, 이 독도 같은 경우에는 동해 지역에서 북쪽에서는 한류가 흐르고요. 남쪽에서는 난류가 들어옵니다. 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 독도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조경수역이 형성이 되냐? 조경수역이라고 한다면 이 난류가 만나는 지점 자체로 조경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역들은 대체로 어족 자원이 풍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물고기들이 모든 물고기들이 따뜻한 바다에서 산다든지 차가운 바다에서 산다든지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어떤 물고기들은 따뜻한 바다에서 살고 어떤 물고기들은 찬 바다에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참치라든지 다랑어라든지 이런 애들은 좀 따뜻한 바닷물에서 살고요. 그 다음에 뭐 명태나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바닷물에서 좀 많이 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독도 같은 경우에는 찬 바닷물과 따뜻한 바닷물이 만나기 때문에 찬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 따뜻한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모두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독자원이 풍부한 것이 장점이다. 이게 경제적 가치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든지 해양 심층수와 같은 자원들이 또 풍부한 지역 중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태적 가치로서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천연보호구역으로 독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선지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독도가 천연보호구역이라는 것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영역적 가치로서는 독립성, 민족의 정체성, 주권의 상징을 의미한다. 라는 내용도 봐주시면 되고, 동해 교통의 중심지이다. 라는 내용도 전반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동해를 살펴보도록 하면, 동해는 아시아 대륙의 북동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동해, 그 동쪽에 바로 위치하고 있죠. 한반도와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연해주,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일본 열도로 둘러싸이는데, 이 동해와 관련된 내용이 한국지리에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동해를 들고 그 일본에서는 이 바다를 일본해라고 부르죠.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자, 이 부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반박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이 동해를 한국지리에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동해라는 바다를 우리가 동해라고 쓰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뭐 삼국사기라든지 광개도 대항군비라든지 팔도 총저와 같은 고문원 또는 고지도에서 이 바다를 모두 다 동해라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는 동해라고 불려야 된다. 일본해가 아니다. 라는 근거로 활용된다는 것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연계교재, 수능 연계교재에서는 문제가 항상 좀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수능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 자체가 출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단원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여기서 1단원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웅사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